지금 그 고소인의 정보가 고소한 정보가 박원순 시장님께 유출됐다고 하는 논란이 지금 가장 큰 논란일 거예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근데 저는 이 핀트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핀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제가 발언을 좀 세게 할 테니까 의원님은 숟가락 얹지 마세요. 저는 진짜 이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지금의 미투 논란은 옛날 국가보안법 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핵심이 이제 여러 가지 명분이나 논리로 누군가가 미투건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한테 그게 정보가 전달이 되면 이 사람이 증거인멸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달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 그 논리 때문에 이게 청와대에 보고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논란들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다만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전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방어권 없이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법이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피의자 또는 뭔가 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인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고소한 사람의 그 정보가 전혀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박원순 시장의 방어권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패싱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박원순 시장 건을 먼저 한 언론이 2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MBC하고 SBS라고 알고 있는데 시장님 실종되던 바로 그날 그 언론이 그걸 보도를 했던 이유가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 취재로는 MBC하고 SBS가 그 경찰서에 고소된 내용을 갖고 방송을 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들은 박원순 시장의 충격파가 컸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MBC나 SBS 등에서 그걸 보도를 하려고 했다면 어떤 상황이 됐어야 되냐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나름대로 반론권도 같이 보장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미투라고 얘기할 때 미투는 미투 공개되는 거예요. 내가 공개되면서 더 큰 공익을 위하여 나의 피해를 감수하는 행위들이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뭐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 어떤 가해도 하면 안 되죠. 2차 가해, 3차 가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미투가 제기될 때는 사실은 피해 호소인 입장에서 많은 각오를 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안이. 그건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변호인이 나서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게 모순이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 제가 느끼는 모순은 그런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안 나타나잖아요. 피해 호소인은. 네. 지금 피해자는 법적 규정이니까. 피해 호소인은 안 나타나고. 그냥 고소인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고소인,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인은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고소인이 안 나타나는데 다음 주에 또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형식이 안 맞아요. 되게 추가되는 어떤 가해를 막으려면 사실 조용히 진상을 규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은 사실 만천하에 공개되고 기자들에게 더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이잖아요. 예. 그 형식과 내용이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이게 경찰청에서 청와대에 보고되고 이 라인에서 유출됐다라는 식의 보도 라는 태도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유출은 보세요. 경찰서하고 청와대가 있으면 여기에도 언론이 개입될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피해 호소인, 고소인 주변에도 변호사도 있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쪽에서도 언론에 유출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언론 보도 보면 뭐 경찰청이나 청와대에서 직접 박원순 시장이 알려준 것 같은 뉘앙스의 보도가 막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보도가 사실은 너무 여러 개연성이 있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주장은. 보도에서 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아까 제가 드린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이미 언론에서는 이게 굉장히 극비상으로 보도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MBC와 SBS가 그걸 보도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박 시장이 알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라는 부분인데, 말하자면요, 이제 아까 말한 미투의 본질 중에 저는 미투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투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투의 특성이 그런 걸 갖고 있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방어권 차원에서 언론이 보도를 할 생각이라면, 저 안희정 지사 건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안희정 지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김진 씨의 보도가 나고 바로 사퇴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게 방어권이 없는, 그러니까 최소 언론이 그걸 터뜨리기 위해서는 아주 공정한 의미의 나름대로 기계적 균형이라도 갖추고 보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들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아, 물론 뿐만 아니라 사실 MBC 스트레이트가 취재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취재를 했어요. 그러면 MBC 스트레이트가 이걸 보도하려면 박원순 시장 쪽에 접촉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을 저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려지는 경로는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반론을 안 넣으면 이게 나중에 법적 소송이 돼요.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한 방송은.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었고, 예를 들면 본인은 아니더라도 서울시 공보실은 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날 왜 이렇게 보도가 빨리 나오지 했던 바로 그 고소 사건이 이미 언론들이 그것을 취재 중이었다는 반증이기도 그날 그렇죠. 단일 뉴스가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게 지금 그 사건이 청와대에 보고되고 박원순 시장한테 알려줬다라고 하는 논란은 좀 본질을 벗어난 것 같다. 말하자면 여기서 그걸 취재하고 있었던 언론들의 문제는 지금 이야기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걸 취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근데 취재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에게 알려질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제가 들은 것도 MBC에서 저는 스트레이트로 특정해서 들었는데 그 팀에서 이걸 이제 취재를 극비리 하고 있었다. 그런 거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안 알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5월 말에 그 변호사하고 상담했다는 거거든요. 피해 호소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큰 논란이라기보다는요, 피해 당한 사실 자체가 큰 건 맞는데, 이게 청와대에 보고되고 그게 박원순 씨한테 알려줬다라고 하는 논란 자체가 큰 논란이 될 수 없는 논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거죠. 이제 여기부터는 정파성이 개입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사안을 문재인 흔들기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일부 언론이 청와대 유출론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방에 비밀 대화방 초대 그 화면을, 그거는 우리가 둘이 해도 떠요. 그러니까 화면을 그게 이제 증거라고 하셨던데, 그걸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텔레그램을 제일 먼저 쓴 게 우리 쪽 사람들이에요. 그 카톡 한번 달렸을 때 실제로 그 메시지는 이따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뜨죠, 잠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피해자 자체가 스스로 한 자기 핸드폰 포렌식에서 나온 결과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피해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비밀 대화방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를 들면 굳이 말하자면 그걸 증거로 내미는 건 저는 A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주소, 그러니까 전화번호에다가 입력한 대로 뜨는 거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1대1로 대화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텔방에 여러 명이 있다가 그 중에 한 명하고 개인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 대화가 뜨면서 저는 누르면 비밀 대화가 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여서 그게 결정적인 증거로 했다기보다는 다음 주에 또 기자회견을 해서 뭔가를 드러낸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이 방식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장례식 당일날 기자회견하는 행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논란들은 당연히 뭔가 나쁜 범죄 등의 것들이 있다면 진상규명이 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닌데, 어느 쪽이든 정의당이든 그분들이든 간에 자꾸 박원순 시장님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을 뭔가 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그런 태도나 방식들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더라. 전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동의하면서 네. 진상규명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변호인 측에서 피해 호소인을 보호하자는 주장과는 다른 형식이라 좀 이렇게 모순을 느낀다는 말을 얻는 거예요. 예. 자, 어쨌건 지금 이런 논란은 꽤 오래 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미래통합당 쪽은 허재를 만난 것이고 이 전국을 오래 끌고 가려고 의도할 것이고. 내년 이미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이 지금 미래통합당 쪽으로 오고 있다고 말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죽음을 대하는 아주 보통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이쪽에 잘못된 것을 반사 이익 얻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그것을 갖고 이 사람들한테 정권이나 어떤 권력을 주지 않더라라는 학습 효과가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미래통합당이나 정의당의 관계자라고 하면 훌륭한 일 많이 하신 분인데 전문 갈건 갑시다. 그리고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곱게 보내드리고 진상규명은 차후에 합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대선 주자까지 지냈던 사람이다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찢어 발기고 무덤 파헤치고 하는 행위를 계속 할 거란 말이죠. 그게 그 사람들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